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의 외교 펀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공산국가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어젯밤 양국이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 반발 등을 우려해 극비리 협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북한은 앞으로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출국 4일 전 돌연 연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예정했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어제 전격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총선 직전에 정치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음 키워드 대장동 공천대 용핵관 낙하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일부 전현직 의원의 불출마를 직접 권유한 것을 두고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영남권 중진들의 지역구를 바꾸도록 한 것을 겨냥해 용핵관 낙하산 투입을 위한 교통정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선 개입 소문 파다.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 강창일 등 민주당 원로 4명은 어제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사례를 들었지만 이 대표는 당의 공식 조사 결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부부가 재판정해입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직전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를 한 뒤 수행 비성격인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인데요. 배모 씨는 같은 혐의로 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원팀은커녕 4분 5열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내분 상황이 알려진 가운데 축구협회가 오늘 오전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 거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아시안컵 4강 전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다퉜고 손흥민이 손가락 부상까지 당한 사실이 보도된 뒤 이강인 선수는 SNS에 글을 올려 팬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내의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전현직 중진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 찐명, 그러니까 진짜 친명을 꼽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이것에 이어서 이 비선 라인 개입설까지 불거진 건데요. 민주당의 공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 인적 쇄신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 세판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도 적지 않아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특히 말씀하신 그 공천 개입설의 경우에는요. 권노감 상임고문과 정대철 현 전 회장 그리고 이강철 전 노무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강창일 전 의원 등 이 민주당 원로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두 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김대중계 그리고 노무현계인데 이 양측의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 비선 공천 개입설이라는 거는요. 시작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 권유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문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서 적합도 조사 등을 들어서 두 차례 이 불출마를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죠. 그런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위 부대를 꼽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비선을 언급을 한 건데요. 앞서 문 전 의원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기도 팀을 언급을 하면서 이 비선 개입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경기도란 무슨 뜻이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거로 내세웠다는 그 여론조사가 공천 관리 같은 당의 공식 조직이 아니고 경기도 팀이라는 이 대표의 비선팀에서 내놓은 조작된 결과다. 이게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배경엔 자기가 도전장을 내민 경기 광주 을 지역구에
이 대표 특보인 안모 후보가 있다는 게 문 전 의원의 의심입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원로들도 이러한 문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문 등 이 원로 4명은 입장문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 상황이 심히 우려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고 지적했고요. 문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친위 부대를 꽂으려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원로 사이는 이 대표가 문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69살의 문 전 의원의 나이를 언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인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586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감점을 주는 건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의 세대 교체도 중요하지만 노, 장, 청의 이 전체적인 조화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이들은 이어 이 공당의 공천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이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어느 누가 그 당을 신뢰하겠냐 하면서 이미 비선 개입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니까 경기 광주일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 간의 경선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로들이 비선 개입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고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셈인데요.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하다는 경기도 팀, 이게 정말 있는지 또 있다면 실체가 뭔지 알려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일부 야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이제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도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그 서울 지역 예비 후보가요, 일요 시사에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비선 조직 이야기는 당대표 취임 때부터 흘러나왔고 그들이 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여의도에 파다했다는 게 사실이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 이 언론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요, 이 문 전 의원에게 말한 이 조사 결과는요, 당의 공식 조사 결과고 이 비선 개입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대표님 불출마 권고가 당 공식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팀의 적합도 조사에 근거했다고 우선의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대표는 공천과 관련한 비선 개입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요. 비명계 등 당내 반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비명계 의원은 당대표가 전화해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불출마를 권유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 누가 봐도 찍어내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참모들이 대거 양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대표 사당화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의원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면서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다간 큰 코 다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그때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저도 만나봤어요. 누구를? 문학진이. 아니 경선은 붙여줘야지 찐명 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아니 문학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민주당 공천과 관련한 이른바 비선 개입 의혹을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공천이 대장동식이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이죠. 한 위원장에게 민주당 공천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전해드린 문학진 전 의원의 SNS 글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의 경기도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죠. 이 전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대표가 하고 있는 공천은 대장동식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 그분들을 제끼고 꼽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정진상 씨가 알고 그런 분들이죠.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언급했듯 비명계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측근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에 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당대표 특보와 경기도 라인 인사들이 주로 이 현역 의원의 출마가 불투명하거나 이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에 대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이재강 전 경기도 이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당 예비후보 적격 심사 보류 상태인 김민철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요, 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 경기 용인 정해, 그리고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은요, 이 우상호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 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비명계 후보들로서는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결과를 기다리는 비명계에서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 더 수월하게 친명 인사들을 밀어넣을 수 있는 지역 아니겠느냐면서 일부 전략 지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친명 후보는 당대표 특보 같은 유리한 직함을 쓰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고 말을 했고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크게 민감한 지역구도 아닌데 경선 준비를 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돌아가는 것만 예민하게 보고 있다. 솔직히 신경 안 쓰인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경선 대상자 명단에 없을까 봐 두려움이 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반면 오늘 오전 친명계 원외 모임이죠. 더민주혁신회의는요. 이 논평을 내고 친명과 비명의 구분 없는 중진들의 양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혜택으로 3선 이상을 역임한 중진들의 품격 있는 양보가 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들은 당대표가 예우를 다해서 권유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불출마의 대가로 이 본인이 지명한 인사의 공천을 요구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문학진 전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을 겨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전 의원은 비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고요. 인 의원은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 대표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입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중진급 인사들한테 이제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또 권유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학진 전 의원이 제기한 비선 개입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서 김대중계 그리고 노무현계 일부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공천은 참 고차방정식입니다. 누구도 풀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뭐 비선 개입 의혹은 뭐 늘 4년마다 한 번씩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의 이런 그 비선 폭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교동계와 뭐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마 조금 더 이제 결국 DJ 쪽 아니면 뭐 친노 쪽에 좀 공천을 좀 많이 좀 주어라 하는, 저는 그런 일종의 그 DJ계와 친노계를 좀 지키기 위한 포석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보다 더 좀 공정하게 해달라, 친명 비명 가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밖에 이낙연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욕심을 너무 차리려고 하다가는 결국 상당수의 지금 민주당 어떤 예비 후보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이른바 찐명계를 꽂아넣게 하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간선 어디에서 타협책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친명계 내리꽂기를 강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문학진 전 의원의 글을 인용을 이제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 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공인한 자신의 최측근이고 지금 이제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은 옥중공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정진상 실장은 이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 정진상 실장 같은 그런 이 대표의 측근이 비서인 라인으로서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 비선 개입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정진상 전 실장을 또 거론하면서 이 비선이라는 부분을 좀 더 고착화하거나 더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 공천에서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뭐 비선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뚜렷한 근거라든지 어떤 증거가 제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나 공관위가 흔들릴 필요는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공천 과정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당연히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공천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천 기준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또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내에서 단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들은 사실 당내 구성원 전체에서 봤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이제 격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요.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죠. 지난 화요일 밤에 일부 당 인사들하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역 의원의 컷오프 논의,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경선 참여도 시키지 않고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다른 파장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밤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 지역구 공천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는 저녁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이어졌고 주로 현역 의원 공천 배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특히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선의 노웅래 의원이나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재선의 기동민 의원 그리고 비례 이수진 의원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이 의원들의 거취 문제가 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날 심야 회의에 당의 공천 담당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이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성호 의원이랄지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비명계가 의심해온 부분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친명계의 이른바 사천 논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날 심야 회의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등 이 공천 담당 지도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그리고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친명계 핵심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심야 회의를 갖고 컷오프 대상자 등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요. 지금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서 이 몇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평성 논란 이거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으면서 현재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제 저희도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가 대선 직전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인데다가 이 검찰은 김혜경 씨가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 관련 리스크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 지도부죠. 친명계 지도부 내부적으로도
이처럼 당내에서 불거질 형평성 논란을 의식하는 분위기로 전해지는데요. 이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 검찰의 정치 탄압에 따른 무리한 기소 인지가 컷오프 여부의 가장 큰 기준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노웅래 의원 등은요, 자신이 컷오프 주요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은요, 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 중인 상황인데 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컷오프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무소속이라도 이 현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노웅래 의원은 앞서서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처럼 자신도 이 검찰의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이다.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어야 된다. 여기에 비례 이수진 의원 역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당무위원회 의결로 검찰 탄압 표적 기소 사례로 이제 본인이 인정을 받은 만큼 이 컷오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기동민 의원도 이 컷오프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이들에 대한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인천 계양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 피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온 겁니다. 심야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죠.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요, 이 회의가 열린 사실 자체는 명백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사 내용은 잘못 와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비공개 심야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잘못 와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는데 다만 이 기사가 오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신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친명계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갔는데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며 이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고요. 다만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4월 총선은 13일 저녁에 회동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기사가 와전됐다는 게 오보란 말씀이신가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좀 모릅니다. 지도부 내에서 노웅래 의원님, 기동민 이수진 의원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그거는 모릅니다. 의원님이 없으신 상태에서 하나만 논의가 오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공간이 위원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하나 그 돈이 받았다는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것도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규정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경쟁력 부분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이것이 자신들의 명예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공천을 못 받은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오늘은요 이 노웅래 의원 출마 문제를 또 꺼내면서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도 다시 저격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 역시 이번에도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죠. 오늘 출근길인데요. 기자들로부터 노웅래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노 의원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는데 자신도 나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면서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오전에 이 비대위 회의에서 김혜경 씨 기소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반론을 못하고 있는데 이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자신이 객관식으로 물어보겠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이에 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명품백을 받은 분이 입장을 밝히라고 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한 위원장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을 지적하면서 이 과일 먹은 사람이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빗댄 겁니다. 네, 홍 원내대표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셔서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백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그 심야회의 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 의지도 거듭 강조한 걸로 그렇게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회의가 있었다는 그 13일 밤 늦게 자신의 SNS에 세술은 세부대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 짤막한 글을 남긴 걸 시작으로 해서 연일 인적 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밤에 이 세술은 세부대라는 이런 공개 메시지를 올린 데 이어서 어제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 장강의 물을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러면서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다만 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드러낸 이 쇄신 의지가 친명계를 비껴가는 의도적인 속가내기가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선인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왜 희생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대선 패배 책임은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크게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의 상대 후보가 이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공천이 이른바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이 친문계 용퇴를 압박했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도 읽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7명 등 총 10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포함되면서 지도부 2명이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강세로 보이는 수도권과 광주 지역은 대체로 경선이 결정됐는데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이 주로 경선 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원외 친명 핵심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 소속된 후보가 다수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선 지역 명단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서울 양천갑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 원년 멤버인 이나영 후보가 비명계 현역 황희 의원과 맞붙고요. 경기 안성에서는 이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고 또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이기도 한 윤종군 후보와 최혜영 후보가 맞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공천 담당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정성호 의원 등 핵심 친명계 인사들하고 비공개 심야회의를 가졌다.
또 여기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 그러니까 이른바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또는 재판에 회부된 그런 의원들의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공천 문제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에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은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물론 박찬대 최고위원은 또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할 여진이 있다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은 이른바 이제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그 중진 의원인데 어떤 당직도 지금 맡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다. 과연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명계로부터 이재명 사천 공천 논란 이 부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 저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 당사자,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도상에 지목됐던 김병기 수석 사무총장,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좀 와전이 됐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어떤 성질의 회의였는지, 그리고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상과 안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사실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당대표로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설 연휴 때는 단합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혁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과 쇄신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무적으로 뭐 지도부라든지 당내 구성원들에게 또 공감을 또 받아야 되고 아우를 필요가 있었다라는 정무적 판단에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당에서 뭐 확인을 해줄지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그만큼 당대표 입장에서도 단합과 혁신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이제 본인이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랬죠. 이 회의가 없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이런 류의 보도가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런데 지도부 회의라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지도부 회의면 왜 정청래 최고위원은 빠졌죠? 그렇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된 걸 보면 지도부 중에서도 정말 핵심 친명, 그 사람들만 회의를 했다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바로 정성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 회의가 아니고 친명계 핵심들의 회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그 과정이라면 뭐 국회 대표실이나 아니면 당사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의원회관에서 하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회에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천 비선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한 거를 가지고 공관위에다 넘기면 뭐 공관위에서 대부분 다 그대로 채택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어느 정당이든 이런 식의 공천 비선 라인은 저는 있다고 제가 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부분이 자주 노출이 되면서 아마 이 반발 또한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당 밖에 있는 뭐 이낙연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나 아마 이런 데를 이렇게 노크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회의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회의 결과가 공관위에 전달해진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최 의원께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개인의 추측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당 공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25명의 지역구 후보를 1차 확정을 했죠. 오늘도 25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끈 사람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에 주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당 공관위는 어제 면접을 진행한 경기 인천 전북 지역의 이 단수 공천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14명, 인천 5, 전북 6명 등 총 25명을 사실상 후보로 확정을 했는데요. 오늘 결정된 지역구들은요, 대부분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신청을 한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공천이 되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이 대진표를 확정 지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초 인천 행사에서 이 원 전 장관의 도전 사실을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히는 원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대체불가 대선 주자격인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 성사가 될 경우에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돌덩이를 치우고 뿌리를 내려 새로운 정치를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원 전 장관 어제 목소리 그리고 이 대표의 지난달 반응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저는 뿌리를 내리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오늘 공천자 명단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요. 안철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 이제 이변 없이 안착한 점, 그리고 여당의 대표적인 수도권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른바 수원벨트의 후보자 일부를 조기에 확정지은 겁니다. 네, 그 경기 분당 갑은 이 공천 신청자가 안철수 의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서 이 무난하게 사선에 도전하게 됐고요. 또 이 여당 공간위는 경기도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이른바 수원 벨트 탈환을 위해서 총 5개 지역구 가운데 3개 지역의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을 했는데요. 수원 병에는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수원정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수원 갑에는 이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공천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공천 확정자 면면을 보면은요, 뚜렷한 특징이 하나 발견됩니다. 친윤계의 핵심 또는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포함되지가 않아서 이틀 연속 용산 출신 배재 기류, 이게 이어진 겁니다. 여당 공천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심 공천이었는데요. 이 초반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전제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이 야당 텃밭인 경기 의정부 갑에 단수 공천된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은요. 현 용산 참모 출신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이제 전직 의원인데다가 또 계파면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친윤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확실한 이 윤석열 맨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이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천을 신청한 이 분당 1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결국 뭐 김 전 수석도 경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발표된 결과에서는 이승환, 여명, 김성용, 권오현 등 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도 명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 공천을 신청한 양지, 서울 강남 을도 단수 공천 명단에서 제외돼 경선 또는 전략 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들이 주목한 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진 분이죠. 석동현 전 민주평동 사무처장이요. 아예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에서 처음부터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일부 언론은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원칙이 일단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처장은요. 앞서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기에도 얻지 못한 채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관련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안 됐기 때문에 컷오프가 됐다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석 전 처장, 당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한다면서 당의 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죠.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이 석동현 전 처장의 컷오프 이유를 보고받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본인이 당초 이 보수 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한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 과거엔 룰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보면서 룰을 바꿔나가는 소위 호떡 공천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처음부터 룰,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고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니 그 공천에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요? 룰을 먼저 정한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뜻있는 정치인들은 승복하게 될 겁니다. 공정한 공천, 사심 없는 공천이라는 점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한 위원장은 또 여당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인사들이 개혁신당에 가는 걸 타진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는 그런 정도의 공공성과 그런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한동훈 표 시스템 공천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겠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여당 공천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 심사가 남아있죠.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이 공천 심사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특히 영남 지역에는 상당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이 PK, TK 등의 후보 인선에서 윤심을 배제한 이 시스템 공천 원칙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서울 현역 의원들의 거취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는 이제 권영세, 배현진, 태영호 의원이 일부는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단수 추천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단수 공천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 서울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단수 공천에서 제외된 종로의 최재형 의원, 그리고 서초올의 박성중 의원,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향후 경선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영환 위원장은 어제 단수 공천으로 발표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에 경선이나 전략공천 재공모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컷오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야당에서는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민생 관련 행사, 이걸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정책 토론회 진행 등 민생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이 신종 관건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그 공무원의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 한순간에 이런 관건 선거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독일, 덴마크 방문을 취소하고 다음에는 충청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호남은 방문 계획이 없습니까? 줄 게 없습니까? 주기가 싫습니까?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관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이제 시스템 공천, 그다음에 패스트 공천, 이 부분이 지금 1, 2차 그 공천 후보자 명단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되고 있다. 지금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을 가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까지는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는요, 용산 출신들이 공천 신청자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수 공천을 용산 출신들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기대하기 좀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영남은 그 대통령실 출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수공천 1, 2차 발표 때는 용산 출신들이 안 들어가 있지만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직전까지 산업자원부 장관 하신 분, 직전까지 뭐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비서관 하시던 뭐 이런 분이 용산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그게 그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자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발표가 이렇게 됐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정말 용산 출신이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그 공천자로 확정될 것이냐 하는 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다 지켜본 뒤에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으로 따진다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사실 공천 심사 과정에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지금 많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공천 과정 속에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공천 갈등이나 잡음들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천 환경이 조금 더 국민의힘이 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공천 결과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풀어나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K 지역이라든지 또는 부울경 지역에서 과연 공천 잡음이 없이 공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보고 또 다른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죠. 그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5선입니다. 서른 의원, 아직까지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한테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당 보조금 확보 등의 이유로 이 현역 의원 영입에 공을 들여온 개혁신당이요. 어제 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서 이 최근 5선의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도 입당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개혁신당 측은 친명 인사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의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과 물밑에서 이제 교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중 이 설훈 의원도 영입 대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훈 의원 지역구 이 경기 부천 의뢰는요, 원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 민주당의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 대상자의 서른 의원이 포함이 될 경우에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른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 측에서 연락은 계속 왔었다.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나를 하위 20%에 집어넣는다면 그때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그러니까 입당을 할 수도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희생론이 떠오르고 있고 이 민주당은 앞서 말한 대로 친명, 친문, 비명으로 갈린 결과 이탈자들이 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해 설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다수와의 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김종민 최고위원의 어제 라디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보도가 이제 기자들이 자꾸 취재를 해야 되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니 서른 의원은 이낙연 대표나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뭐 공천 받냐 안 받냐, 공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서른 의원만 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텐데 뭐 이걸 다 접촉이다 이래 버리면 뭐 접촉이라고 뭐 안 할 도리는 없는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도고 아직 무슨 영입이나 탈당 결단이나 결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한 차례 이제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던 개혁신당인데요. 서른 의원에 대해서 영입을 타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다시 그 지지자들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서 이 제3지대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한 이후에 기존의 이 개혁신당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 철회를 선언을 하고 또 이 탈당 행렬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내세워온 이 합리적 개혁 보수와 다른 길을 택했다는 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설득의 과정이 부재했다라는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서른 의원 영입 타진 소식이 이제 들려오니까 또 한 번 이준석 대표 이 지지자들이 출렁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기존 개혁신당 지지자들은요, 가뜩이나 합당으로 이 개혁 보수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친인하 경계로 꼽히는 서르현을 영입하는 경우 결국에는 이제 그 개혁신당인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존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아서 보수 색채가 옅어진 상황에서 설 의원까지 영입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지가 더 줄어들고 민주당 출신이 당을 장악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지지자는 옛 개혁신당 당원을 잊지 말라면서 결국 이름만 빌려주고 진보 세력에 먹히는 형국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또 다른 지지자도 민주당과 더는 같이 못 있겠다며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면서 양두구육 이런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두구육,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표현으로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양두구육 얘기를 하는 건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서 위장결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비판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정당은 지향점과 정체성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향점이 같습니다. 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 신당은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있는 건가요? 선거에서 배지를 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잖아요. 일종의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을 같이 모을 생각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정당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총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의 머리 위에 쓰여진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그런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곧바로 반박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관련해서 제게 억으로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던 말 또 하는 분들 많다라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요 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여서 일부러 이 개혁신당을 주목받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무시 전략을 펼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말 또 하는 분들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돌려서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남자 축구대표팀의 분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4강에서 탈락한 뒤에 비판 여론이 거셌죠. 그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가 곧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회의 결과를 두고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곧 축구협회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회의에는요, 이 마이클 뮬러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난 11일이죠. 자택에 있는 미국으로 건너간 클린스만 감독 또한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평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이 논의의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13일 열린 임원 회의에서도 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질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위약금도 좀 걸림돌로 작용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이 준결승전이 끝난 후에 입국을 해서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ice question.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So overall, the entire year we played since I'm here was very successful,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냐고! 이번 아시안컵 결과를 두고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축구 팬들의 비판 커진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준결승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치른 경기죠. 요르단전 직전에 이 팀의 주축인 스타 선수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에 더욱 기름을 부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무색무취 전술이나 미진한 위기 대응 능력과는 달리 선수단 관리에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죠. 그런데 팀의 주축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원팀은커녕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에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 장악에조차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을 벌였던 당시 상황,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대표팀에서 20대 초반으로 어린 축에 속하는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선수 등이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식당 옆에 있던 공간에서 탁구를 즐긴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식사를 하던 주장 손흥민 선수가 후배들이 소란스럽게 탁구를 치는 것을 보고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 자중하고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찰이 생긴 건데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 멱살을 잡았고 급기야 9살이 어린 이강인 선수가 주먹질로 맞대응을 하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먹질 맞대응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저희가 다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몸싸움에 가까운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인 듯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제 말리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네, 선수들 간에 이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 그러니까 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이전에는 없던 붕대가 감겨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부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는 지난 11일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에 프리미어리그 이 브라이튼전에서 이 손가락 2개를 붕대를 감고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다음 날 경기에서 붕대를 감고 출전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다툼이 벌어진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감독을 맡은 클린스만은 이런 싸움 몰랐던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이 다툼이 벌어졌던 당시에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란이 끝난 뒤에야 선수들 사이를 이제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다툼이 있었던 당일에 이 손흥민 선수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 손흥민, 이강인 이 두 스타 선수가 이제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요, 클린스만 감독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 선수들 갈등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게 결국 몸싸움으로 악화될 때까지 방관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대표팀의 일부 고참급 이 선수들이 이 요르단전 선발 명단에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해달라고 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미진한 위기 대응 능력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요르단전 조직력 와해를 방치한 셈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르단전의 조직력 와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축구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 선수들 사이에 크게 세 개의 어떤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룹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한 이제 고참급의 그런 선수들이고 또 다른 그룹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 측하고 마찰을 빚었던 그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 그리고 96년생의 또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이 세 그룹이 훈련을 할 때도 심지어 따로따로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 내부 사정이 어땠는지 저희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몸싸움을 벌인 뒤에 요르단전에서의 대표팀 경기력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평일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봤는데 정말 화나는 경기력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요르단과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대2로 충격패 당했고 결승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경기력에서도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날리지 못했을 만큼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준결승 전날의 대표 선수들 간의 불화가 팀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 최악의 경기력을 초래했다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표팀의 갈등, 요르단전 종료 후에도 감지됐는데요. 경기 후에 골키퍼 조현우를 포함한 몇몇 선수와 서로 격려를 주고받으면서도 앞서 걸어가던 이강인 선수는 그냥 지나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고요. 경기 뒤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도 전날 사건에 대한 감정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시에 손흥민 선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뭐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저 발언 중에서요.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대표팀의 은퇴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당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당시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서 상당히 이제 궁금증이 많이 일었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앞뒤가 맞춰지는구나. 결국은 아까 이제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툼이 일어난 뒤에 고참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이강인을 제외해달라 선발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어쨌든 이강인이 주전이기 때문에 빼지 않았고 결국은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 선수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멘트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뒤이어서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서 여론이 악화되니까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강인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과를 했지만 그 내용이 미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강인은 SNS를 통해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 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몸싸움의 당사자인 선배 이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 동료들에게는 직접적인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아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과 이 고참 선수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일각에서는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년이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이 예선을 두고 당분간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한 이후에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추가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먹질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이강인 선수 측이 오늘 성명을 냈는데 언론 보도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때 고참급들도 같이 즐겼고 또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쳤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 측은 이강인 선수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입장을 낸 게 없죠? 네, 아직 손 선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요, 과거 이강인 선수를 언급한 이 손흥민 선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이 코스타리카의 평가전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당시 경기에서 이 파울로 벤투 감독이 관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를 1분도 투입시키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결정을 하는 데서는 분명히 어느 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인이만 경기를 안 뛴 건 아니잖아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강인이한테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지는 않나라고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정말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스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 사태를 두고서요. 일부 이제 팬클럽사에서는 서로의 그 팬덤이 지금 경쟁을 하듯이 서로 책임을 갖다가 추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조선닷컴 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팬클럽 같은 경우는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결국 어른스럽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손흥민 선수의 팬클럽사에서는 결국 이강인 선수가 결국은 버릇이 없다 내지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팬클럽 사이의 충돌 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 뭐 세계적인 스타죠.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 외신에서도요. 이번 사태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표팀 내분 보도 자체가 영국 대중지인 더 선을 통해서 최초 보도되기도 했고 보도 직후에 축구협회가 충돌이 있었음을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 외신에서도 두 선수의 다툼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매체들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했던 한국이지만 팀은 대회 중에 이미 공중분해가 됐던 모양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영국 대중지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점 이것도 사실 이색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감한 내부 정보가 영국, 다른 것도 아닌 영국의 대중지로 흘러갔느냐 의심을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토트넘 레전드 출신으로 영국에도 발이 넓은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흘린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추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진한 성적을 내고 내부 단속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전자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 대회 결과는 뭐 그래도 게임이니까 뭐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직전에 벌어진 이 같은 팀 선수 내부 간에 우리가 이제 원팀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원팀커녕 그 안에서 4분 5일이 돼 있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점이 지금 우리 축구 경기 대표팀의 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축구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고 합니다. 그럼 그 팀워크가 만약에 그 어떤 불화 요소가 있으면 발휘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개인의 역량을 합친 것보다 오히려 그 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베트남을 뭐 상당히 그 어떤 축구의 클래스를 높여놨다는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 우리가 형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축구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팀 내 융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당연히 경질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중요한 경기 전날에 저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경기 내용도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발언도 또 새롭게 보이는 것도 또 국민들 보시기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선수들 간에 내분이 있었던 거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책임론이 흐려지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행사했는지 이 부분은 명백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 책임론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